우리나라 삼국지. 제23부 소금장수 을불. 서력 286년 서천왕 17년 새해가 밝았다. 이루는 병을 핑계로 백암으로 온천욕을 하러 가겠다고 왕에게 고한 후 동생 소발을 대동하고 백암으로 떠났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루가 소발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거사를 일으킬 때가 된 듯하구나. 소발이 신중하게 물었다. 군사를 일으키면 누군가가 도성 안에서 내응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지금 국상 상루와 안국군 달가가 국정을 전해가고 있어. 다른 대신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부마도의 명림 홀도는 상루를 시기하고 있으니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거사를 계획한 후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숙소로 돌아갔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소발은 마치 거사가 성공한 양 마음이 들떴다. 소발은 곧바로 애첩 향월의 처소를 찾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냐? 소발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고 짐짓 태연한 척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녀도 알면 안 되겠습니까? 향월은 소발의 목에 팔을 두르며 갖은 교태를 부렸다. 소발은 향월의 향기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했다. 이 나라는 곧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물론 이루를 왕위에 세우기로 했지만 단순한 이루 정도는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오히려 조심할 사람은 간계가 뛰어난 명림홀도 정도일 것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향월은 불순한 음모가 엄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물었다. 넌 몰라도 되는 일이다. 향월은 고개를 돌리고 일부러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소발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향월을 달랬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술에 잔뜩 취한 소발은 향월에게 모반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다. 향월은 소발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가 이처럼 놀란다는 이유가 있었다. 향월은 어린 시절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 우연히 그녀의 형편을 안 상누가 곡식과 약재를 보내어 향월의 집을 돌보아 주었는데 향월은 이를 평생 갚아야 할 은혜로 알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향월은 소발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된 후에도 은인인 상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상누는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소발이 거사를 성공시킨다면 상누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었다. 향월은 일부러 소발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대축해 만들어 재운 후에 몰래 침소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서찰을 쓰고 신복을 불러 곧바로 상누에게 전하게 했다. 향월의 서찰을 읽고 소발 일당의 역모를 알게 된 상누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왕에게 달려왔다. 상누의 말을 들은 서천왕은 근심스럽게 물었다. 당장 군사들을 보내 이들을 토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만일 토벌군을 일으켜 반군을 친다면 많은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저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면 분명 이에 내응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들을 이루와 소발로부터 떼어내어 반군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계책을 써야 합니다. 먼저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루와 소발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내응을 하려던 무리들이 겁을 먹고 발을 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백암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루에게 국상의 자리를 주겠다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이루는 분명 모반을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무사들을 내전 뒤편에 숨겨두었다가 그들이 입궐하면 잡으시면 됩니다. 서천왕은 상류의 말에 따라 다음날 백관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유와 소발이 백암에서 모반을 도모하고 있다 한다. 곧 군사를 일으켜 토벌할 것이니 그대들은 경계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 평소 이루 소발과 자주 왕래하던 대신들은 겁에 질려 몸둘 바를 몰랐다. 자칫 잘못하여 역모에 연루됐다는 오해라도 받는다면 멸문지화를 면키 어려웠다. 대신들은 모두 소발과 이루와의 접촉을 끊고 몸을 사렸다. 서천왕은 이렇게 대신들을 단속하고 나서 서둘러서 이루에게 전령을 보냈다. 전령이 이루에게 왕의 전교를 전달했다. 상루가 국상의 직위에서 물러났사옵니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이루 왕자님을 국상에 임명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소발 왕자께는 안국군 달가의 후임으로 병마사를 제수하셨사옵니다. 전교를 받은 이루는 소발과 상의했다. 형님께서 나를 국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 올라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거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꼭 성공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소발이 정색을 하고 반대했다. 이제껏 우리의 공을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국상으로 임명하다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는 필시 우리를 꼬여내기 위한 술책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계획이 들통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성으로 간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이루가 소발을 타일렀다. 그것은 너의 기우다. 우리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도성에서 어찌할 수 있겠느냐? 형님께서 진작부터 우리의 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이번 기회에 마음을 써주시는 것인데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소발은 여전히 못 믿어온지 따져 물었다. 순수한 의도라 칩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자는 말입니까? 이미 계책이 다 서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기만 하면 형님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옥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는 국상을 시켜준다는 말에 이미 현혹되어 있었다. 일단 내가 국상의 자리에 앉고 네가 병마사가 된다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 되면 남은 명림 홀더쯤은 손쉽게 제압하고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발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루가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루와 소발은 군사들을 백암에 대기시킨 채 종자만 거느리고 도성으로 올라갔다. 이루와 소발이 궁에 도착하자 왕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연을 베풀고 먼 길의 노고를 위로했다. 잔뜩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왕의 지극한 환대와 온몸에 퍼지는 술기운으로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루와 소발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왕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벽에다 집어던졌다. 술잔이 벽으로 날아가더니 산산이 부서졌다. 이 소리를 신호로 사방에서 역사들이 뛰어나와 이루와 소발을 포박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두 사람은 저항도 제대로 못해보고 역사들의 힘에 눌려 포박당했다. 서천왕은 이루와 소발을 크게 꾸짖었다. 정친으로 임금을 보위하고 왕실을 지킬 너희가 모반을 꾀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이다.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이루와 소발은 별달리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서천왕은 군사들을 시켜 이루와 소발을 끌고 가서 차명에 처하도록 했다. 잠시 후 한 군사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루와 소발의 목을 쟁반에다 막았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모든 신하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서천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일은 이것으로 조용히 마무리 지을 것이니 그대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다. 신하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왕의 강령을 기원하는 만세를 불렀다. 한편 이루와 소발이 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암의 잔당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 길을 찾아갔다. 이로써 왕실은 안정을 찾는 듯 했다. 서력 292년에 서천왕이 세상을 뜨자 태자 상부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제14대 임금 봉상왕이었다. 봉상왕은 어릴 때부터 방탕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 그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태자 시절 그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스승인 명림홀도뿐이었다. 상부가 왕위에 오르자 명림홀도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드디어 명림홀도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인물들을 몰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명림홀도가 봉상왕에게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안국군 달가가 역심을 품고 있는 듯이 분명합니다. 그는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워 백성들의 실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지금 병마사로 우리나라의 병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 만일 그가 모반을 일으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미리 선수를 쳐서 그를 없애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때 달가는 병마사로서 국경의 방비를 점검하기 위해 신성에 머물고 있었다. 봉상왕은 명림홀도의 말을 듣자 더럭 겁이 났다. 봉상왕은 평소에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달가를 시샘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안국군 달가는 고려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병법의 대가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군사들 부리는 데 능했다. 특히 그가 편찬한 병서인 안국병법은 이전의 어느 병서보다도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다. 사실 달가가 지어올린 안국병법책을 읽어본 봉상왕은 달가의 심오한 지략을 가늠할 수 없어 은연중에 크게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명림홀도의 말을 듣고 나니 금방이라도 용병의 달인인 달가가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쳐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분명 자신을 버리고 달가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상왕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찌 수풀을 해야 한단 말이오. 나라 안팎으로 신망이 두터운 달가를 무고하게 죽인다면 백성들이 짐에게 등을 돌릴 것이오. 봉상왕의 의중을 파악한 명림홀도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조용히 말했다. 신하가 왕보다 뛰어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명림홀도는 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달가가 그의 아들 투영에게 보내는 서찰이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수아로 하여금 달가의 집을 감시하게 했는데 어젯밤 어둠을 틈타 집으로 들어서는 자가 있어 잡아들여 몸수색을 했더니 이 서찰이 나왔다 하옵니다. 봉사왕이 서찰을 받아들고 읽어보니 달포 위에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성 안에서 내응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명림홀도가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었다. 봉사왕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명림홀도가 간계를 내놓았다. 자객을 전령으로 가장시켜서 달가에게 보내십시오. 폐하께서 군사들의 노고를 지하하기 위하여 술과 고기를 보내셨다고 하며 달가를 안심시킨 후에 찔러 죽이면 될 것이옵니다. 제가 자객을 알아두었으니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명림홀도는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시켜 용사 마참을 불러오게 했다. 마참은 천근을 드는 장사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아 도성 안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마참은 자기의 용력만 믿고 종종 그해 가을 봉사왕이 후산 북쪽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장조리도 그의 뒤를 따랐다. 때마침 명림홀도가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장조리에게 있어서는 감시 눈을 피해 대신들의 뜻을 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대들이 지지만 해준다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소. 장조리가 나서겠다는 말에 대신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들 역시 봉사왕이 물러나야만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엔 공감하고 있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내일 사냥터에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다음 날 사냥에 나선 왕의 뒤를 따르던 장조리는 길가에 자란 갈대를 꺾어 관에 꽂았다. 이를 본 신하들 역시 장조리를 따라 갈대를 꺾어 관에 꽂았다. 장조리는 여러 신하들의 마음이 모두 자신과 같은 것을 알고 마침내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장조린 도성으로 돌아오자 소우와 조부를 불러 때가 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구상한 계책을 일러주었다. 내일 저녁이 되면 내가 궁으로 들어가 궁성을 수비하는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 취하게 할 것이니 두 분은 가병을 이끌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성 안에서 피리소리가 들리거든 일거에 안으로 쳐들어오도록 하시오. 장조린 무사들에게 하인 복사를 입힌 후에 수레에 술통을 싣고 궁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리자 궁의 경비는 매우 삼엄해졌다. 궁성 수비대장 구도량은 장조리가 나타나자 놀라서 황급히 굴례를 취했다. 국상께서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장조리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수고가 많구만. 낮에 폐하께 그대들의 노고를 말씀드렸더니 술과 고기를 내려 위로하라 하셨네. 네, 폐하께서 내린 술로는 부족할 듯하여
밖에서 구해오는 길이네. 구도량은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국상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신경을 써주시니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도량은 보초를 서야 하는 군사들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을 모이게 해서 폐하의 뜻을 전했다. 생각지 않았던 술과 고기를 먹게 된 군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장조는 직접 구도량에게 술을 구원하고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오늘은 폐하께서 허락하셨으니 마음껏 먹고 취하도록 하라. 군사들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의 예를 올린 후에 양껏 술을 따르고 고기를 베어 먹었다. 밤이 제법 깊어갈 무렵 군사들은 모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때 장조는 수행무사인 곽한에게 신호를 보내게 했다. 곽한이 피리를 불자 날카로운 피비리 소리가 궁 밖으로 울려 퍼졌다. 피리 소리를 들은 조발과 소우는 일제히 가병들을 이끌고 궁 안으로 쳐들어갔다. 보철 서고 있던 군사들은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기의군의 칼에 쓰러져 갔다. 창조는 무사들을 시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구도량과 군사들을 결박지었다. 놀라서 잠이 깬 구도량은 호승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장조는 무사들에게 엄하게 일렀다. 무고한 인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신속히 움직여서 왕을 사로잡도록 하라. 장조리의 신복무사 승목이 제일 먼저 왕의 침소로 달려들어왔다. 이때 침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봉사왕은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자 변개가 생겼음을 알아챘다. 왕은 급히 궁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달려오던 승목과 마주쳤다. 승목은 변복한 봉사왕을 잡고 물었다. 폐왕은 어디에 있느냐? 봉사왕은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알고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모반이 일어난 것을 눈치채고 후원을 통해 달아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목은 봉사왕을 팽개치고 후원 쪽으로 달려갔다. 승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봉사왕은 재빨리 궁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장조리와 마주치게 됐다. 봉사왕이 아무리 변복을 했다 해도 장조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폐하, 어찌 채통 없이 궁인의 옷을 입으셨단 말이오? 장조리의 말 속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정체가 들통난 봉사왕은 장조리에게 매달려 애원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나. 내 조용히 이곳을 떠나 궁백한 곳에 숨어서 살겠네. 그러나 장조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동안 백성을 괴롭혀온 그대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오. 신하된 도리로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키시오. 장조리는 봉사왕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봉사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내 교만함이 오늘날 이를 인식으로 만들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봉사왕이 스스로 목에 칼을 꽂고 죽은 이때가 즉위 9년째가 되는 해였다. 장조리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무도한 왕이 죽었음을 알리고 을부를 왕위에 세우는 일을 의논했다. 이때 눈치 빠른 명림 홀도는 낌새를 채고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신하들은 모두 을부를 왕으로 받드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 봉상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서력 300년 얼불이 고구려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제15대 임금 미천왕이었다. 미천왕은 왕위에 오르자 지금까지의 은원을 떠올렸다. 미천왕은 국상 장조리에게 물었다. 지난날 나를 핍박한 자들과 은혜를 베푼 자들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사람은 은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군왕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조리의 말을 듣고 미천왕은 곧바로 이영을 내렸다. 먼저 국법을 어기고 유랑민들을 숨기고 수탈해온 음모를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욕심의 눈이 멀어 억울한 사람을 무고한 노파에게는 자신과 제모가 당한 그대로 대갚아 주었다. 이와 함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 압록제의 관직을 삭탈했다. 미천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제모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왕은 제모를 불러 사자의 품계를 내렸다. 하지만 제모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소인이 관직을 바라고 폐하를 도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온데 이 과분한 상을 내리시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인은 한갓 장사치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막중한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사옵니까? 소인은 단지 폐하께서 덕과 인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제모의 뜻이 확고함을 안 미천왕은 더 이상 관직을 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많은 재물을 내려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 했다. 그러나 제모는 그것마저 사양하고 후련히 사라졌다. 미천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제모의 고고한 성품에 깊은 감동을 받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미천왕은 각 부의 관리들에게 명해서 유랑민들을 각 고을에 정착하여 살도록 했고 엄한 법을 세워 지방관들의 탐악을 벌였다. 그리고 관곡을 풀어서 재해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니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고 나라의 기틀이 바로잡혀 나갔다. 나라가 태평해지니 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가 방방곡곡을 가동되었다. 내정이 안정되자 국상 장조리가 왕에게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밝혔다. 선대왕이신 동천왕께서는 옛 조선의 땅인 요동을 완전히 수복하시려는 뜻을 세우셨으나 천운이 따르지 않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상황을 보면 왕을 비롯한 귀척들의 부패와 사치가 도를 넘어섰고 그들의 탐악과 수탈로 백성들은 땅을 잃고 타지를 유랑하고 있다 하오며 또한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진의 각 지역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 서로 제의 자리를 다투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들의 힘이 요동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요동을 친다면 반드시 선왕대의 수건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천왕이 즉위할 즈음 진에서는 삼국을 통일한 무제가 죽고 해제가 왕위에 올랐다. 태후 양씨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친인 양준으로 하여금 해제를 보좌하게 했다. 이때 권력에 굶주려 있던 왕후 가씨는 은밀히 초왕 사마위와 손을 잡고 양준을 살해하고 연암왕 사마량에게 해제를 보좌하게 했다. 하지만 사마량의 시대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간교한 가씨는 초왕을 부추겨 연암왕을 죽이게 한 후에 다시 초왕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함으로써 대권을 잡았다. 이처럼 가씨의 계략으로 종실의 인재들이 죽어나가자 종실에 속한 각국의 제후왕들은 불만을 품고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조왕 윤이 기병하여 가왕후를 죽이고 나자 수많은 제후들이 일어나 정권을 놓고 일대 혼전을 벌였다. 미천왕은 장조리의 말을 듣고 속에 품고 있었던 야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 할 것 같소? 요동을 얻기 위해서는 요소의 길목인 요동에 있는 서안평부터 점령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북쪽의 현도군을 공격해서 그들의 예기를 꺾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천왕은 장조리에게 출정에 대비해 군사들을 조련하고 군량미를 축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낙엽이 눈처럼 쏟아지는 가을 어느 날이었다. 도성박 연병장에 3만에 이른 고구려 군사들이 집결해 있었다. 미천왕은 군사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이제 선조의 어머니인 조선의 고통 회복을 실현할 때가 됐다. 짐은
제군들이 위대한 고구려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리라 믿는다. 그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짐이 앞장설 테니 모두 짐을 따르라. 군사들이 터내는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연병장에 가득 울렸고 위천왕이 이끄는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깃발이 펄러있고 창검이 번쩍였다. 군대 행렬이 마치 하늘 향해 날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용처럼 출렁거리고 있었다. 출연 이완호, 황원, 정기항, 탁원재, 이종구, 송두석, 박상일, 유만준, 이정구, 송도영, 김태웅, 황일청, 김익태, 기경옥, 박태호, 강구한, 문관일, 문선희, 이은주, 원호섭, 안장혁, 곽윤상, 장주영,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변종필, 김명수, 이상훈, 최하나, 임주혁, 신찬혁, 전숙경.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23부 소금장수 을불 편이었습니다.